군사의 말머리가 이 궁을 향하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머리가 밖을 향하면 공자를 호위하려는 뜻입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자결하려던 남편을 살린 20세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지로 남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7일 후 그녀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렸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51년 동안 혼자 살아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506년 9월 9일 경복궁. 한 여인이 교자를 타고 건춘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나이 20살,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기간을 가진 왕비 신씨였습니다. 불과 7일 전 그녀는 남편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나는 패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자 안에서 신씨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남편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7일 전만 해도 그녀는 왕비였습니다. 남편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연스럽게 중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13살 때 혼인해서 7년을 함께한 조강지처였습니다. 두 사람의 금슬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7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9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의정 유순과 우의정 김수동이 여러 공신들을 거느리고 대궐에 들어왔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유자광 모두 중종 반정을 성공시킨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거사할 때 먼저 신수군을 제거한 것은 큰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수군의 친딸이 궁궐 안에 있습니다. 만약 왕비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고 인심이 불안해지면 종사에 관계됨이 있으니 은정을 끊어 밖으로 내치소서. 19살의 중종은 대답했습니다. 아뢰는 바가 심히 마땅하지만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공신들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매일같이 대궐에 들어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종사의 대계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리소서. 신수군의 딸이 중전에 있으면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빨리 결단하고 지체하지 마소서. 중종은 버텼습니다. 7년을 함께한 아내를 어떻게 버립니까? 하지만 공신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육조 판서와 참판까지 모두 데리고 와서 압박했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없었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만큼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신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매일 밤 남편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종사를 위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공신들의 논리였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중종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종사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 의논을 조차 밖으로 내치겠다. 그날 밤 신씨는 정현조의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조의 딸 의숙공주의 남편인 하성이 정현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정사가로 돌아갔습니다. 인왕산 아래 어이동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51년을 더 살았습니다. 남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7일 전만 해도 그녀는 남편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반정의 밤 자결하려던 남편을 살렸습니다. 그녀의 명석한 판단이 없었다면 중종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로는 단 7일 만에 잊혔습니다. 아니, 공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신수군. 연산군의 처남이자 좌의정이었던 그는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반정 당일 살해당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20살의 젊은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남편을 살린 것이 죄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후한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처남 신수군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 왕비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훗날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외척으로서 신씨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내쳐야 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중종이 버틸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교자가 국문을 나섰습니다. 신씨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있습니다. 7년을 함께한 남편, 자신이 살린 남편, 하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눈물이 흘렀습니다. 20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51년의 기나긴 고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87년 1월 14일 한양의 한 양반가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거창 신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수군, 당시 사헌부 장령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승선, 병조판서를 지낸 고위 관료였습니다. 어머니는 청주 한시로 중추부 동지사 한충인의 딸이었습니다. 명문 중의 명문가였습니다. 신씨 가문은 태종과 세종의 후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신승선은 세종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사위였습니다. 어머니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조모 김씨는 태종의 둘째 딸 경정공주의 외손녀였습니다. 외조부 한충인은 인수대비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왕실과 긴밀하게 연결된 가문이었습니다. 그해 3월 집안에 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고모 신씨가 세자빈으로 간택된 것입니다. 12살의 세자 훗날의 연산군과 혼인했습니다. 16살의 고모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신씨는 고모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세자빈을 배출한 가문. 앞으로 세자가 왕이 되면 왕비가 될 사람이 바로 우리 집안 딸입니다. 신씨 가문의 영화가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신승선은 예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신수군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정원 동부승지, 우부승지, 좌부승지를 거쳐 호조참의가 되었습니다. 1494년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이었습니다. 고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신씨 가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신승선은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아버지 신수군은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이 되었습니다. 두 작은 아버지도 모두 형조판서를 역임했습니다. 그 무렵 신씨는 12살이 되었습니다. 1499년 혼례를 올릴 나이가 되었습니다. 혼처는 왕실이었습니다. 신랑은 진성대군,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성종의 8째 아들이자 적차남이었습니다. 12살의 진성대군과 13살의 신씨가 혼인했습니다. 신씨가 1살 연상이었습니다. 신씨는 부부인에 봉해졌습니다. 대군의 정실부인이라는 뜻입니다. 혼례를 올린 후 두 사람은 대군의 사저에서 살았습니다. 신랑 진성대군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공부를 좋아했고 조용했습니다. 형 연산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신부 신씨는 총명하고 현명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금슬은 좋았습니다. 국조기사에 따르면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두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심해졌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폐비된 사건을 두고 많은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를 한다며 무고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은 좌의정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왕비인 고모의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신수군은 연산군의 폭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산군을 종용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록에는 신수군이 연산군을 종용하여 살육을 많이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신수군의 진심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연산군 곁에 있었고 연산군의 폭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씨는 사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시아주버님인 연산군이 폭군이 되어가는 모습을
고모가 왕비로서 무력한 모습을,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으로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 모습을. 하지만 신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대군의 부인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진성대군은 형의 폭정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형이 제정신을 차리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1506년 마침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신하들이 반정을 계획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새 왕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주동자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새 왕은 진성대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이복동생,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백성들이 지지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성대군의 처남, 즉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반정을 성공시키려면 신수군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방해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박원종은 신수군을 찾아갔습니다.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신수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딸과 누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은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1506년 9월 1일 밤 한양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반정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군사들을 훈련원에 집결시켰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군사들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는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창덕궁, 연산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성대군의 사저, 새왕이 될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정군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박원종이 이끌었습니다. 다른 한 무리는 진성대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순정이 이끌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진성대군의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 갑옷 소리, 군사들의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에워싸였습니다. 진성대군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신씨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진성대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이 드디어 나를 죽이려는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의심이 많아진 연산군이 이복동생까지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진성대군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칼을 찾았습니다. 자결하려 했습니다. 적의 손에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신씨가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신씨는 침착했습니다. 남편과 달리 그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군사의 말머리를 보세요. 만약 말머리가 이 집을 향해 있다면 우리 부부는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말머리가 궁궐을 향해 있다면 이들은 공자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호위하러 온 것입니다. 진성대군은 신씨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은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신씨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진성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씨는 하인 한 명을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군사들에게 다가가 물어보게 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말머리가 모두 궁궐을 향해 있습니다. 신씨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이들은 진성대군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새왕으로 추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순정이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공자마마, 연산이 폭정을 일삼아 백성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신들이 종사를 위해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청컨대 공자마마께서 대통을 이으소서. 진성대군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그는 사양했습니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이오. 어찌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겠소. 하지만 유순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자마마께서 아니시면 누가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부디 허락하소서. 진성대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신씨는 남편 곁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왕이 된다. 그렇다면 자신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 2시쯤 창덕궁에서도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원종이 궁궐로 들어가 연산군을 만났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습니다. 폭군은 물러나라. 이 연산군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옥새를 내놓았습니다. 왕위를 포기한 것입니다. 박원종은 옥새를 받아들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대비 정현왕후가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비에게 반정사실을 고했습니다. 대비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연산군을 패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세우라. 이것으로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진성대군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신씨는 남편을 전송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성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랐습니다. 새벽 5시쯤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진성대군은 면복을 입고 어좌에 올랐습니다. 백관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만만세.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씨는 사저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이 신씨를 맞으러 왔습니다. 중종의 명령이었습니다. 왕비를 궁으로 모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씨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교자에 올랐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궁녀들이 맞았습니다. 중전의 처소로 안내했습니다. 신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13살의 진성대군과 혼인한 지 7년 만이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왕비였습니다. 그날 밤 신씨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제 남편은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오. 중종이 말했습니다. 신씨가 웃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7일 후 두 사람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씨가 남편을 구한 그 순간 다른 한편에서는 신씨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며칠 전 박원종은 신수군을 찾아갔습니다.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박원종이 말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소. 이대로 둘 수 없소. 우리가 거사를 일으킬 것이오. 신수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종이 다시 말했습니다.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세울 것이오. 그러면 그대의 사위가 왕이 되는 것 아니오. 동참하시오. 신수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박원종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대에게는 누이가 있소. 연산군의 왕비 말이오. 그리고 딸이 있소. 진성대군의 부인 말이오. 둘 중 누가 더 중요하오? 이것은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누이를 선택하면 반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딸을 선택하면 반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수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가 총명하니 믿어봅시다. 세자는 연산군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수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지만 세자는 총명하니 세자가 왕위를 이으면 나라가 바로 잡힐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반정을 반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원종은 신수군의 뜻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미 임금으로 섬긴 매부를 패하고 사위를 세우는 일을 나는 참아할 수 없으모. 신수군의 대답이었습니다. 매부는 연산군을 말합니다. 사위는 진성대군을 말합니다. 신수군은 의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비록 연산군이 폭군이지만 이미 왕으로 섬긴 이상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원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수군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박원종은 다른 반정 세력들과 회의했습니다. 신수군이 동참하지 않소. 어떻게 하겠소? 성희안이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신수군이 계획을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유순정이 말했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반정 당일 제일 먼저 신수군을 처리합시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입니다. 반정이 일어나면 당연히 연산군 편에 설 것입니다. 그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반정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반정군이 움직였습니다. 박원종의 군사 중 일부가 신수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수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에워싸였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신수군을 잡아라. 신수군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신수군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 신수겸과 신수영도 함께 죽었습니다. 신씨는 몰랐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그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자신이 남편을 구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며칠 후에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작은 아버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어야 했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신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왕비이지만 역적의 딸, 그 모순된 지위가 신씨를 올감했습니다. 9월 3일 반정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의정 유순과 우의정 김수동이 대궐에 들어왔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도 함께였습니다. 반정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거사할 때 먼저 신수군을 제거한 것은 큰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종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공신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수군의 친딸이 궁궐 안에 있습니다. 만약 왕비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고, 인심이 불안해지면 종사에 관계됨이 있으니 은정을 끊어 밖으로 내치소서. 중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를 내치라는 말입니까? 조강지처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래는 바가 심히 마땅하지만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중종이 대답했습니다. 공신들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중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내쳐야 한다니, 7년을 함께한 아내를, 반정의 밤 자신을 구해준 아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공신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신수군은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반정을 반대했으니 역적입니다. 그 딸이 왕비 자리에 있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정을 지지한 백성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신하들도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중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공신들이 또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육조 판서와 참판까지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신수군의 딸을 내치소서. 종사의 대계입니다. 중종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촉강지처를 어찌 버리랴. 그 다음 날도 공신들이 왔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빨리 결단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종사를 위한 일입니다. 중종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자신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공신들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으니 공신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신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매일 밤 남편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9월 9일이었습니다. 중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종사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 의논을 조차 밖으로 내치겠다. 공신들은 기뻐했습니다. 즉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날 밤 신씨는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왕비가 된 지 정확히 7일 만이었습니다. 신씨는 정현조의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조의 딸 의숙공주의 남편인 하성이 정현조의 집이었습니다. 임시 거처였습니다. 며칠 후 친정사가로 돌아갔습니다. 인왕산 아래 어이동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두 작은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형조판서를 배출하던 명문가가 역적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고모 신씨도 함께 폐비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연산군의 왕비였던 고모도 이제 폐비가 되어 같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두 왕비가 한 집에서 폐비로 살게 된 것입니다. 고모와 조카, 동서지간이기도 한 두 사람, 같은 운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1506년 가을 신씨는 20살이었습니다. 인생의 봄을 맞이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비에서 폐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생이별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궁궐이 보이는 곳에 살았습니다. 인왕산에 올라가면 경복궁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신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인왕산에 올라갔습니다.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신 씨는 붉은 치마를 가지고 인왕산에 올라갔습니다. 궁궐이 잘 보이는 바위 위에 치마를 펼쳐 놓았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색이었습니다. 궁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중종은 정말로 그것을 봤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중종이 높은 산에 올라 신 씨가 거처하는 사가를 바라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 씨의 사가에서도 중종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붉은 치마를 펼쳐 놓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서도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인왕산의 그 바위는 훗날 치마바위라고 불렸습니다. 신 씨와 중종의 애절한 사랑을 기억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15년 9년이 지났습니다. 신 씨는 29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궁궐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경왕후 윤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신 씨가 폐위된 후 새로 왕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인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신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었지만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도 똑같이 중종의 아내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담양 부사박상과 순창 군수 김정이 상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폐비 신 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위? 다시 왕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위를 반대하는 신하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행, 권민수 등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폐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복위 운동은 무산되었습니다. 박상과 김정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신 씨를 복위시키자고 주장한 죄였습니다. 신 씨는 다시 절망했습니다. 복위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원하더라도 신하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신 씨는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폐비로서 궁 밖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늙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종과 신 씨 사이에는 작은 교감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중종은 말을 보냈습니다. 신 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신을 맞이하는 말을 먹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신 씨는 그 말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흰죽을 직접 쑤었습니다. 손수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궁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말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것.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는 것. 연려실 기술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매양 모화관에서 명나라 조사를 영접할 때에는 꼭 말을 보내 먹이게 하니 부인은 직접 흰죽을 쑤어 손수 들어서 말을 먹여보냈다. 38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528년 신씨가 사는 어이동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직 군사가 4명뿐이라 경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중종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6명으로 늘려 지키도록 하라. 중종은 여전히 신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신씨가 사가로 돌아왔을 때 고모 신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왕비였던 고모도 폐비가 되어 같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1487년생으로 신씨와 동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같고 처지도 같았습니다. 왕비였다가 폐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생이별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고모와 조카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서 3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고모 신씨는 연산군과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조카 신씨도 중종과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왕비였지만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식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왕비로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궁녀들이 시중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양반과 부녀자처럼 살았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고모는 연산군을 그리워했습니다. 폭군이었지만 남편이었습니다. 조카는 중종을 그리워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늙어갔습니다.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40대에서 50대로 젊은 왕비였던 두 사람은 백발의 노파가 되어갔습니다. 1537년 중종 32년이었습니다. 고모 신씨가 병들었습니다. 66세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장수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행복했을까요? 패비로 살아온 31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고모는 임종을 앞두고 조카를 불렀습니다. 나는 간다. 너는 홀로 남는구나. 조카 신씨도 66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후 고모 신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카 신씨는 고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고모가 떠났습니다. 같은 운명을 공유하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신씨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신씨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인왕산에 올라가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1544년 중종 39년이었습니다. 신씨는 73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궁궐에서 소문이 들렸습니다. 중종이 병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신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니. 38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소식은 가끔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건강 문제는 처음이었습니다. 11월 14일 중종은 세자 인종에게 전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은 곡기를 끊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1월 15일 중종은 창경궁 환경전에서 승하했습니다. 57세였습니다. 38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신씨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38년 전에 다 울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감정이 무뎌진 것일까요? 신씨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리워하던 남편이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이 임종할 때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내하는 궁인이 있어 통화문을 시간이 지나도록 열어놓았기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는데 들으니 상이 임종 때에 패비 신씨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신씨가 궁궐에 들어갔을까요? 중종은 임종 직전에 신씨를 만났을까요? 실록은 이를 부정합니다. 그저 소문이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종이 신씨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죽는 순간에도 신씨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비극이었습니다. 중종이 죽은 후에도 신씨는 살았습니다.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었습니다. 고모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인왕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궁궐을 바라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라갔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올라가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45년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씨에게는 남편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인종은 어머니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신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왕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종은 신씨가 거처하는 곳에 패비궁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보조를 시작했습니다. 쌀과 옷감을 보냈습니다.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신씨의 생활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약했던 인종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명종도 신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생활 보조를 했습니다. 신씨는 이렇게 왕실의 배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패비였지만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50년대에 들어서자 신씨는 80대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80대는 매우 드문 나이였습니다. 장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행복했을까요? 20살에 패비가 되어 60년 넘게 패비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38년 동안 생이별했고 남편이 죽은 후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51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신씨는 늙었습니다. 백발이 되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이제 인왕산에 올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문 밖에 나가 궁궐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1557년 명종 12년이었습니다. 신씨는 71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12월이 되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신씨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1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을 패비로 살았습니다. 왕비였던 시간은 단 7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7일이 그녀의 인생을 규정했습니다. 12월 7일 신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친정사가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71세였습니다. 중종과 생이별한 지 51년 만이었습니다. 명종은 소식을 듣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비의 부모의 예에 따라 이등내로 장례를 치르라. 신씨는 패비였지만 명종은 예를 갖췄습니다. 장례는 양주장흥 수회동에서 치러졌습니다. 친정 가문이 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씨는 그곳에 묻혔습니다. 묘비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패비의 무덤이었으니까요. 명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씨는 중종의 잠저때의 배위로서 바로 신수군의 딸이다. 수군은 패조의 정승이 되어 연산군을 종용하여 살육을 많이 하였다. 그러므로 반정할 때 임사홍과 같은 날에 죽임을 당했다. 중종이 즉위하자 비도 정위에서 할애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죄인의 딸은 정의는 부당하다고 패하기를 추청했고 중종은 조강지천은 버릴 수가 없다 하여 굳게 맞서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정공신들이 백관을 거느리고 매일 대궐에 나아가 청하니 왕이 종사를 중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정을 버려 마침내 폐출하였다. 병인년 반정 때에 박원종 등은 먼저 수군을 죽이고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 곧 그 딸을 내쳤으나 실은 폐출해야 할 아무런 죄가 없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실은 폐출해야 할 아무런 죄가 없었다. 신씨는 무죄했습니다. 하지만 51년을 패비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딸이 벌을 받았습니다. 연좌제의 희생자였습니다. 신씨의 무덤은 양주장흥의 작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이었습니다. 패비의 무덤을 누가 찾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 신씨는 잊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1739년 영조 15년이었습니다. 신씨가 폐위된 지 23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신씨가 죽은 지 182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해 3월 유학 김태남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폐비 신씨를 복위시켜야 합니다. 상소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중종 1년 병인년에 신수군이 역적으로 죽임을 당하자 그 딸도 함께 폐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종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이 억지로 강요한 것입니다. 중종은 끝까지 조강지처를 벌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폐출했습니다. 신씨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역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폐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제라도 복위시켜야 합니다. 영조는 상소를 읽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김태남의 말이 맞았습니다. 신씨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233년이 지난 지금 복위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영조는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폐비 신씨의 복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233년 전의 일을 지금 다시 거론한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영조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관리와 유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명확히 밝히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현직 관리, 지방관리, 유생 모두에게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총 538명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37명이 찬성했습니다. 단 한 명만 반대했습니다. 삼가현령 이도익이었습니다. 그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37명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신씨는 무죄입니다. 복위시켜야 합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3월 28일 정식으로 복위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비 신씨를 단경왕후로 책봉한다. 시호는 단경, 존호는 공소순열이다. 신주를 종묘에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233년 만에 신씨는 왕비로 복위되었습니다.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단정하고 공경스러웠다는 뜻입니다. 묘소도 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온능이라는 능호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신수군도 복권되었습니다. 익창부원군으로 추중되었습니다. 어머니 한은광도 청원 부부인으로 추중되었습니다. 신씨 가문 전체가 복권된 것입니다. 233년 만에 역적의 낙인이 벗겨졌습니다. 양주 장흥의 초라한 무덤은 왕릉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온릉이 되었습니다. 홍살문이 세워졌습니다. 정자각이 지어졌습니다.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조선국 단경왕후 온릉이라고 새겨졌습니다. 이제 신씨는 공식적으로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이미 죽은 지 18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살아서 복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왕비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단 7일만 왕비였고 51년을 폐비로 살았습니다. 71년의 인생 중 51년이 고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182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씨는 무죄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233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반정공신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권세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았습니다. 신씨는 무죄였다는 진실이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경왕후를 기억합니다. 7일의 왕비로 기억합니다. 51년을 혼자 산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남편을 구하고도 버림받은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인왕산의 치마바위에는 그녀의 애절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양주 온릉에는 그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에는 그녀의 억울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경왕후 신씨 1487년에 태어나 1557년에 죽었습니다. 71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7일만 왕비였고 51년은 폐비였습니다. 하지만 233년 후 다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진실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억울함은 언젠가 풀립니다. 단경왕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7일의 왕비 단경왕후
51년의 고독을 견딘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